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CPI가 지난 거래일 발표가 됐습니다.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7월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수치로 나타났고요.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밤에 보시면서 이 수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나요? 네, 그 헤드라인 물가는 지금 2021년 말씀하셨듯이 8월 이후에 최저치였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큰 것들, 에너지라든지 곡물을 뺀 근원도 작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끈적끈적했던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 물가에서. 그런 게 이제 항공료라든지 중고차 가격, 그리고 가장 그 CPI에서 특히 근원 물가에서는 거의 40%를 차지하죠. 비중이 주거비 이런 조금 하방 경직성이 있는 그런 물가 항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건 아니고 이제 상승률이 좀 둔화된 거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것은 뭐 헤드라인 물가를 많이 끌어내린 것은 1년 전보다 한 17%나 빠진 에너지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동안 물가를 조금 적게 내리도록 만들었던 좀 하방 경직성이 있는 그러한 끈질긴 요인들이 드디어 조금 차분하게 안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조금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CPI 발표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이 있었던 요인을 조금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켰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서 경제 지표가 나왔고 FOMC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박사님. 그런 만큼 일단은 연준과 이제 뭐 시장에서는 사실 7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 90% 넘게 체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9월과 11월에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지금 촉각에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경제 지표 자체는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나온 물가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6월 물가 지표는 충분히 앞으로 하반기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만한 중요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연준이 한 달치 물가를 보고 바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정책을 뭐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7월 26일 날 예정된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25bp 인상해서 최종금리를 5.50%에 갖다 놓을 확률이 거의 지배적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의 행보죠. 나머지 12월까지의 3번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올릴 거냐, 아니면 7월 26일 통화정책회의가 5.50%가 마지막이냐라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7월 26일 25bp 인상이 좀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연준은 하지만 아마 매파적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7월 26일 날 인상을 하면서 추가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블러핑을 할 것 같거든요. 여지를 좀 주겠네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점, 실업률이 3.6%잖아요. 아직까지도 신규 일자리가 굉장히 조금 많이 그 기업들의 구인 지수가 아직 980만 건이잖아요. 그리고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1.6개일 정도로 이 불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따끈따끈한 고용 시장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밤에 물가가 전월비 0.2%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원이든 헤드라인이든. 그런데 하반기에도 전월비, 그러니까 뭐 7월 달에도 6월 달 대비 0.2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계산을 해봤더니 연말에 소비자 물가가 3.9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지더라. 거의 그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작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봤지만 하반기에는
물가가 조금 더 떨어져야 연준이 목표로 하는 근원 PCE 물가 2.0%에 그래도 내년 중후반 이후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리고 피벗은 좀 생각하지 마라라는 네. 시장에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7월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고용시장의 지표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금리 관련해서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 금통위가 열리면서 동결이 결정이 됐잖아요. 4차례 연속 결정이 됐는데 동결이 되면서 이 배경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인상 기조가 더 유력한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중앙은행이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물가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근의 물가가 전월에 3.3에서 지금 2.7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일단 2%대 중후반이지만 2%, 2.0%가 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은 굳이 지금 금리를 올려서 뭐 좀 물가를 잡기보다는 일단 물가가 저절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좀 연준의 눈치도 보고 좀 경제 상황도 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계부채가 좀 많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네. 또 3개월 보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최근 한 달만 해도 5조 9천억 원이 신규 가계대출이 증가했거든요. 가계부채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한을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될 거고 또 취약차주들이 상환을 하는데 부담을 겪으면서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되지만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또 주담대가 이제 다시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대출이 됐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시 건전성,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된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한은에서는 또 금리를 올려야 조금 가계 건전성이 조금 통제가 되면서 가계부채가 조금 증가하지 않는 효과를 누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은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올려야 되고 저걸 보면 올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결정적인 것은 이제 7월 26일 25bp 인상 이후에 FOMC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지금도 200bp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7월 26일 날 올리면 이제 한미 금리 차가 200bp가 되는 거죠. 2%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더 벌어질 경우에는 만약에 9월에도 연준이 인상을 한다 이러면 한은도 좀 부담되겠죠. 네. 그래서 한은 입장에서는 아무튼 7월 26일까지는 조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7월에도 오르고 9월에도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더욱더 벌어지게 되면서 부담이 될 텐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쯤 하게 될까요? 오늘 한은 총재께서 기자간담회 때 어쨌든 금리 인하가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밝혔고요. 입장을 밝혔고 그것은 지금 좀 앞전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네. 조금 가계의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서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조금 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추이에서는 조금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초까지는 조금 금리 인하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은 총재의 말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G2의 경기 전망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두고는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금 노 랜딩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미국의 소비와 고용은 여전히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 경기가 위축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도 보실까요? 현재로서는 뭐 심각한 경기 침체는 올해는 적어도 안 올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만 침체는 없다. 다만 낮은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 연준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의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대부분 예측하는 것은 물가가 천천히 떨어지는 만큼 경기 침체도 경기 둔화도 조금 천천히 느리게 부드럽게 착륙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성장률로 조금 계산을 하면 1%대 초반, 그러니까 1.2나 1.3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요. 그러면 장기 추세 1.7이나 1.8보다는 훨씬 낮지만 그래도 당초 예상했던 뭐 0%라든지 0.5%라든지 이런 살짝 뭐 0.5%와 1%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큽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굉장히 시장에서 특히 주식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경착륙성 착륙보다는 네. 조금 부드러운 착륙 내지는 경기 둔화가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 상당 기간 그러한 저성장 국면, 미국도 한 1%대 초반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2024년까지 내년까지 약간 1%대 초중반의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면서 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리는 그러한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 경기 침체는 피하겠지만 연착륙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또 보면은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위험이 경기 침체 위험이 후퇴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사님 견해는 어떠실까요? 네, 경기 침체 위험이 후퇴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네. 경기가 좋으면 연준의 피벗도 조금 지연되고 굉장히 멀리 가고 그리고 연내에 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뭐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좋은데 그게 왜 나쁘냐? 지금 상반기에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IT 업종 S&P 500을 보니까 한 28배, 임의 소비재, 테슬라 중심의 임의 소비재 자동차가 또 한 27, 8배 이렇게 한 10년 평균 S&P 500 섹터 PER보다 이런 특정 섹터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어떤 그 sektor들이 밸류에이션이 착하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들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조금 천천히 떨어지거나 또 거기에 따라서 물가와 금리가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 즉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어제는 이제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네. 하루에 한 10bp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빨리 한 3.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3.0까지 떨어지는 3.0 정도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로가 굉장히 조금 천천히 기울기가 완만하게 떨어지면 그만큼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주식시장에서 이런 주도 섹터들이 조금 밸류에이션의 가뜩이나 밸류에이션도 높은데 조금 금리도 잘 안 떨어지면 조금 이런 업종들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시장이 좀 그 중간에서 이제 타협을 하겠죠. 경기가 너무 경착륙을 보여서도 안 되고 물가도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시장은 원치 않고요. 지금 모든 게 천천히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기업이익이 조금 거시경제, 우리가 보는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시경제 지표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게 나오면 네. 이 환경이 주식시장이 가장 바라는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리와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또 2분기 실적 시즌에 서막도 올랐잖아요, 박사님.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월가에서는 증시 상황은 좋지만 좀 경계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7월 셋째 주에 전체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때 이후로 조금 하반기에 이제 봤을 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됐죠. 네. 미국은 이제 이번 주에 금융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조금 뭐 생각보다는 잘 버틴 지금 상반기였는데 네.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지금 2분기 기업 실적이 거의 한 6.7에서 6.8% 전년 동분기보다 조금 내려가는 걸로 줄어드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혹시 더 줄어든다 이러면 상반기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업종들이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러한 기간 조정이든 살짝 폭의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가격 폭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3분기부터죠. 네. 3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 요인들은 좀 뒤늦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원가 요인은 뒤늦게 떨어지는데 수요는 당장 3분기부터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수요가 조금 더 주니까요.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매출액이 예상치를 빗나가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괜찮다. 위험이 크게 없다. 공은 이제 또 3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계감이 나오고 있지만 네, 2분기는 네. 괜찮겠지만 오히려 3분기를 더 조심해야 네, 된다라는 네, 네.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네. 그런데 글로벌 증시의 시험대가 좀 되겠죠, 이번 실적 시즌이. 그러면서 긴축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 잘 가고 있지만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지금 다 알려져 있듯이 뭐 자동차, 네. 그다음에 조선, 기계 이런 쪽의 업종이 좀 선방하고 있고요. 화공, 뭐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반도체가 조금 가장 뭐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알려져 있지만 반도체가 조금 실적을 전체 코스피 기업 실적을 조금 깎아먹는 네.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지금 뭐 크게 좀 전체적인 기업 이익 전체 코스피 이익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전개가 될 것 같고 미국도 조금 AI 관련 또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의 빅테크들 이런 쪽은 좀 그래도 선방할 것 같고요. 나머지 조금 경쟁력이 없는 미국의 내수주 네. 이런 쪽 또 금융주 이런 쪽은 대출 감소라든지 순이자 마진의 축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기대치에 겨우 미트하는 충족하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으로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종목들과 또 그리고 미국의 업종들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반기가 또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은 없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앞서 좀 말씀 나눴듯이 그 하반기에는 매크로 변수의 좀 불확실성도 있고 네. 또 상반기보다는 뭐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조금 좀 약할 것 같아요. 네. 모든 수요라든지 성장률 지표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좀 상반기보다는 이제 수출은 조금 올라오고 조금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일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략을 생각한다면 조금 경기에 너무 이렇게 노출도가 높은 네. 민감한 업종보다는 잘 모르니까요. 경기를 잘 모르니까 경기에 조금 삐껴 있는 그러니까 개별 성장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성장주보다는 조금 덜 오른 성장주, 뭐 같은 성장주 중에서 상반기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같은 섹터에서 PER이 조금 싼 그러한 성장주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키맞추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장 테마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주 테마는 계속 가지만 조금 그 중에서 키맞추기가 진행된다면 방산이라든지 신재생, 그린, 종합상사 그리고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에서
조금 유리한 소재 부품 장비, 뭐 HBM, 광역대 메모리라든지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K 컨텐츠까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개별이잖아요. 네. 사실은 한 업종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없는 그러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좀 게릴라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성장 섹터로 주목을 하되 조금 밸류에이션을 따져가면서 조금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그래도 해볼 만한 장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